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바른사회 시민의 전미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신정인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속화되면서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일상이 멈춰버린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기술 개발로 임상 실험이 상당한 정도로 성공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일상을 곧 찾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개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항공업계의 위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시장 재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이 독과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내년에 있을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늦은 시간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참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 전미라 간사님이 지금 안내해 주신 대로 항공의 이슈가 워낙 최근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슈를 지금 제가 이 항공업계가 위기인데 이 위기에서 무엇을 다룰까 그렇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포커스는 어디다 맞췄냐면 이 항공업계의 재편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업계의 그 전반적인 산업의 재편이 시작이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그 부실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 정부가 꺼내든 것은 대한항공의 인수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도 많고 일부에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그 시각에서 보면은 이 뭐 재벌, 밀실야합, 세금 뭐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항공업계가 왜 위기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쟁점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뉴스를 하나, 여기 기자님들이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따끈따끈한 제가 우리 미트 컨퍼런스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뉴스를 하나 막 올라온 뉴스를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후에 확인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어떤 뉴스가 전해지는지는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simpleflying.com이라고 하는 일본 매체, 항공을 다루는 이런 포털 매체에서 오늘 오후에 올렸습니다. Japanese government suggests merging M&A ANA and Japan Airlines입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내가 요약을 해보면 일본 정부의 자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가 총리의 자문입니다. 이 사람이 전 내각 재신이었는데 실명이 나왔거냐, 다카나카 헤이조. 이 자문이 뭐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느냐면 바로 이 제목대로 했습니다. 옆에 나라 한국의 그 합병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항공사에 대한 지원, 아주 대폭적인 지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일본도 JAL과 ANA의 합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총리의 자문인이 이런 얘기를 오늘 인터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아시아에서는 최대가 된다. 세계에서 5위로 올라설 수 있다. 여러분과 아나와 잘은 잘 아실 겁니다. 한때는 잘이 세계 1위를 했던 항공사인데 그게 그 국영으로 있다가 민영화를 하면서 주인을 안 찾아줬죠. 87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사례였는데 우리나라는 69년에 KNA라고 하는 데다 KNA를 한진에다가 주인을 찾아줬는데 비해서 일본은 뒤늦게 87년에 잘이라고 하는 국영항공사를 민영화하면서 1% 이상의 대주주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한 국민의 기업을 만들어 놓고 운수성 있는 에이스 관료들이 엘리트 관료들이 계속 날라 들어가서 낙하산으로 그 거대한 그 좋은 잘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냥 방만경영으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파산을 했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재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3년이 걸리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적인 일본의 대표 자존심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나라고 하는 국내선을 취향하고 항상 2위였던 아나가 더 커졌고요. 그런데 지금 두 회사가 이제 대표 항공사 두 개가 지금 장거리 노선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적으로 우리한테는 새롭지만 세계적으로 메가 캐리어들이 등장하고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한국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저렇게 머즈를 한다, M&A가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들에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잘과 아나가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얘기대로 세계에서 5번째 항공사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내일쯤 우리 언론에도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상반기 내내 시간을 끌었던 이스타항공의 인수, 제주항공의 제주항공이 이스타를 인수하기로 했던 그 딜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M&A였을 텐데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제주항공이 포기를 했고요. 좀 화면을 좀 키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인수가 되질 않았던 이스타항공은 지금 파산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정부가 떠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명이 넘던 인원 또 자회사까지 하면 대략 2,000명, 1,640명에다가 계열사 해서 직접 고용이 한 2,000명이 지금 사실은 직장을 잃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동아일보는 금년에 최악의 기업으로 이스타항공을 꼽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문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이전부터 부실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HDC 현산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계약금이 2,500억이었습니다. 2,500억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인수를 포기했으니까 물론 법정 다툼을 하겠지만 2,500억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2조 5천억에 달하는 거래로 저거를 떠안았다가는 현산도 망한다.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수개월간 끌다가.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이제 다시 아시아나 항공의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아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지금 그러면 앞부분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시면은요, 항공업계의 현황인데요. 그냥 간단히 거기서 보시면요, 어떤 게 확인이 되냐면요. 항공업계 위기에 거기 보시면은, 거기 그야말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고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2020년에 들면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던 걸 그림으로 보실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전 세계가 대륙별로 시장의 충격을 거기 나타내고 있는데 대략 뭐 공통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여객 수요는 약 60%가 줄었고요. 무역 거래량은 화물입니다. 화물이 대략 추정컨대 한 20%가 줄었고 뭐 세계 경제 규모는 5% 내외로 감소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금년의 추정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하고 이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과 관광입니다. 항공과 관광입니다.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글로벌 관광 시장 규모가 20년 후퇴했다. 그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들이 내놓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73%가 대략 73%가 국제 관광객이 줄었다. 73%가 이 그림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국내 항공사도 가진 생사를 떼어내는 구조조정에서부터 이스타항공은 최근에 이제 정리해고를 강제해고를 처음으로 605명을 했고요. 그전에는 무급휴직과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지키는 핵심 인력만 남아 있고요. 아마도 지금 그것은 매수가 되질 않으면 아마 내년이 되면은 이제 청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청산, 리퀴데이션 합니다. 그냥 빚잔치 하고 말 것 같고요.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지금 기한기금을 마친 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했죠. 기한기금 40조를 쓰게 되면 그 금리가요 7% 플러스 알파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2조 4천억을 거기다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7%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고리대금입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미국이 1% 내외로 주고요. 1%보다 낮게 주는 나라들도 많은데 하필 독일이 높게 주고 있는 걸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기금을 쓰는 순간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그러나 아무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신청을 하고 받게 됩니다. 나머지 항공사들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무급휴직에 11월부터 들어갑니다. 고용안정기금, 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렇게 국내 항공사는 더 이상 구조조정할 게 없는 감원 밖에는 비행기를 내다 팔거나 반납하기 전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회원사가 각국의 정부인데 여기도 TF를 구성해 가지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각국 정부에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야타는 더 심각합니다. 아야타는 국제 항공사들이 회원인데 400여 개 회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국제 노선 공항을 여느냐,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어떻게 하면 해제시킬 거냐. 그래서 간편한 진단 키트를 도입하자. 트래블 버블을 만들자. 가진 방법을 지금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각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부마다 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매우 소극적인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여객 감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4월부터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도 역시 그러나 화물의 그 낙폭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보시냐면은 이게 9월 30일까지 정리된 건데요. 우리나라 여기 에어인천 9번째 에어인천은 화물회사입니다. 화물회사를 빼고 9개 여객 운송을 하는 항공사들이 어떻게 지금 인력 조정을 해나가고 있나 하는 표입니다. 이게 항공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지금 이게 주차별로 체크를 하는데 제가 10월 거는 못 받았는데요. 받아보면은 지금 무급휴직, 유급휴직, 임원 임금 삭감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타는 지금 완전 휴업에 들어갔고요. 여기 플라이 강원도 사실 비행기 3대 들여서 시작하려다가 2대는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앞으로 전망인데요. 지금 밖에서 보시면은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가려면은 좌석이 꽤 차는 것 같다. 노선이 살아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착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 마켓에서 보면 이 회복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 청색으로 나타나는 게, 가만히 보시면 이게 원래대로 했던 포캐스팅이고요. 코로나가 있고 나서 V자형 회복이 된다면 내년이 되면은 약 70%에서 80% 근접하는 회복이 될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22년이 되면은 한 90% 이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23년에 이르면은 이제 회복이 된다. 이게 가장 낙관적인 거예요. 여기에 uncertainty, 불확실성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2차 지금 다시 또 저게 확산이 되고 세계적으로 꺼지는 타다가 또 번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 영역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늦어지면은 지금 아주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내년에 한 50% 전 세계 시장이 50% 회복될 것이다.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대략 24년에 가면 대략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80% 이상은 회복될 것이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자,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2019년으로 회복하는데 바로 23년과 24년 사이에 가장 most likelihood하다. 가장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내년도 어렵고 후년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점진적으로 회복은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버텨내기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furrow라고 그러죠. 일시해고가 계속 일어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강제 해고가 이스타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이렇게 해고를 못하게 돼 있죠. 이 코로나의 충격을 항공사, 기업이 다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24년이 돼야 좀 회복이 가지 않겠느냐. 24년 말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 글로벌 전문기관들이 내놓고 있고요. 지금 물론 백신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보급되고 하는데 1년, 2년이 걸린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대략 이 불확실성 영역을 감안하면 앞으로 1, 2년은 버텨내야 된다 하는 것.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한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재편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업계의 재편은요, 결국은 제주항공과 이스타의 M&A를 통해서 처음 시도가 되고 딜이 성사될 줄 알았는데 실패가 되었고, HTC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로 해서 빅딜이 될 줄 알았는데 실패가 됐고, 결국은 지난달에요.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법정 관리에 들 거냐, 법정 관리를 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채권단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망하면, 개인도 망하면 빚쟁이가 다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돈이 한 3조 4천억 정도, 3조가 넘습니다. 지금 물려 있는 게 산업은행이. 그래서 그걸 떠안았습니다. 3조 3천억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제 떠안았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물론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것처럼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산업은행이 그럼 어떻게 저거를 하느냐? 결국은 한진칼에다가 8천억을 집어넣자. 그 가운데 5천억은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로 들어간다. 유상증자로. 그러니까 3자 배정이라는 것은 원래 구주주한테 줘야 되거든요. 인수권을.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정관상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정관의 조건이 맞는다면 기존의 주주들한테 인수권을 주질 않고 신주를 3자인 산업은행에다 배정을 해서 5천억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3천억은 교환사채로 인수해 가라. 돈이 그러면 8천억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5천억에 대해서는 3자 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분이 생기는 거죠. 산업은행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진칼에다가 8천억을 집어넣고 대한항공이 이제 다시 또 내년쯤 이제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가 2조 5천억인데 여기에다가 한진칼에서 7,300억을 집어넣습니다. 7,300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공모를 해서 대한항공이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2조 5천억을 확보를 해서 아시아나에 또 유상증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유상증자하는데 1조 5천억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가 일어나는 거죠.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 매입을 해서 절대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영구채도 3천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PMI는 이제 통합하고 나서 정상화에 쓸 자금, 이것으로 또 쓰겠다. 대한항공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항공이 시작한 문제가 아니고 산업은행이 부실 기업을 떠안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안중에 찾은 게 한진칼입니다. 자, 여기 대한항공에다 왜 바로 직접 지어놓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요, 일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의 지분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한진칼의 지분을 약 6%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그렇게 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도 전략적으로 생각하려면 저 회사를 그래도 산업은행도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이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는데 좀 뭔가 영향력을 강화하자. 직접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지금 구상이고요. 지금 현재 위에 그림은 이건 이제 보도가 나간 건데요. 이미 나가 있는 건데 이게 며칠 전에 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 지분 구조입니다. 이게 삼자연합입니다. 여기 그 조현아, KCGI, 강성부 사모펀드고요. 반도건설, 건설업계 이렇게 합하면 45.2%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쪽은 특수관계인이라고 모집은 델타까지 집어넣으면 41.1%입니다. 그러니까 약 4% 갭을 만약에 이번에 빅딜이 실패하면 빅딜이 깨지면 내년 3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액주주가 얼마가 남느냐면 10% 남짓한 소액주주들을 누가 확보하느냐. 그 싸움이 치열해질 겁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현재 그 조원태 회장 쪽은 금년에 아마도 세계적으로 흑자를 내는 그 거의 없는 그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화물에서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필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현재 구상대로라면 이 빅딜이 성사가 된 이후입니다. 성사가 되게 되면 지배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45대 41에서 조원태 37, 삼자연합 40, 산업은행이 11.9 이렇게 판이 바뀌면 산업은행이 어디에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느냐. 이 삼자연합이라는 데는 이거는 잘 좋게 보면은 환상의 팀이고요. 환상의 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 경험이 일천하다. 뭐 그런 게 있죠. 이 사모펀드의 한계는 또 있습니다. 요즘 반격을 시작했는데 강성부 펀드에 대해서 당신은 그 조원태 회장이 7%밖에 없으면서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강성부 대표는 얼마 가지고 있느냐? 당신은 KCGI 지분이 제로 아니냐? 마침내 그 공격을 이동걸 회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렇게 구도가 팍 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의 지배구조가 변하고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이 안정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산업은행도 경험이 있고 그래도 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한진칼이 인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약 64%를 아시아나의 지분을 갖게 되고 한진칼이 약 30%, 29%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구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걸 하게 되었는가? 아시아나 항공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그 88년에 법인 설립하고 89년에 띄웠거든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이게 휘청거리고 결국 넘어가게 됐는데 저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보면 법인과 자연인 누가 더 오래 살까? 법인도 생물 아닙니까?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하고 자연인은 자연인, 법인. 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인은 그래도 80년은 살지 않느냐. 그런데 법인은 턱없이 못 산다. 그것을 뭐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긴 하지만 자연인하고 비교할 수 정도로 수명이 짧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기업은 작년까지 8개였는데 100살이 된 기업은 보진제라고 하는 출판사, 성경을 만들던 보진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100년 기업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법인의 수명은 짧다. 제가 아시아나 이번에 보면서 주인이 바뀌면 이제 수명을 다한 거죠. 야, 그래도 한 30년 살았으니까 적게 사는 건 아니다.
아시아나 임직원들이 보면 좀 섭섭하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은 그렇게 소멸되고 성장하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몇 년 사는 것 같습니까? 대한항공과 동갑내기들입니다. 69년에 태어났거든요. 삼성전자가. 동원그룹도 69년에 태어났고 그렇게 뭐 100년 살 것 같지만 모르는 일이죠. 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나의 그 심각한 재무적 부실에 직면했고 결국 빚재미가 또 안왔는데 부채 비율 2300%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 잠식도 50%를 넘어갔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에 고민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산업은행이 택할 수 있는 것은요. 기한기금을 포함해서요. 총 채권, 총 부채가요. 5조 7천억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2조 4천억 원은 지금 결정을 해놓고 들어갈 겁니다. 기간 안정 기금이. 그걸 합하면 5조 7천억을 이제 거기다가 밀어 집어넣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시아나는 약 인원이 지금 한 9천 명, 10,000명에 육박하고요. 그 밑에 자회사가 6개입니다. 그래서 대략 2만 명, 3만 명 협력사까지 크게 보면 간접 고용 효과까지 하면요. 뭐 10만 명까지도 봅니다. 저 거대한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재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방법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대폭 감원을 해야 됩니다. 부분 줄이고 썰어내고 아주 매력 있게 팔릴 수 있게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놓으면은 또 실패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산업은행이 피 묻히기 싫었을 거다. 산업은행이 지금 정부 시책과도 안 맞죠. 고용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금으로 계속 또 안고 가겠느냐? 도저히 이거 한계 기업인데 저거를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처럼 이미 5조 7천억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밀어 집어넣을 것이냐? 굉장히 국민의 눈이 따가웠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 논리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저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주의자인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스타에 1,600명이 직접 해고되는데도 저렇게 아픔이 큰데. 야, 이거는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계열사까지 하면 10배인데 저거를 그래 시장 논리대로 배를 째? 그냥 파산으로 청산해버린다면 이스타항공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적인 충격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 하는 사례대로 간 겁니다. 왜 해외 사례는 좀 이따 설명드리죠.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매우 생소하고요. 대한항공은 또 어떤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냐면 우리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사이즈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규모를 키워서 재미를 보겠다. 그런 점에서 흔쾌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 독과점에 대한 검토에도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통신 3사를 봐라. 통신 3사. SKT, KTF, LGU 플러스 봐라. 5대 3대 2의 시장 구조 아니냐. 3사가 시장 지배력이 75%를 넘은 독과점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단일 한 회사가 50%를 넘어도 독과점입니다. 그런데 SKT는 49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50%를 안 넘기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 있고 통신 시장이요. 현대기아차의 M&A 사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면 청산. 그럴 때는 M&A를 공정위가 허용한 사례가 있다. 자, 다시 말해서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교통 같은 경우는 지배력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KTX로 옮겨가고 하는 대체 수단이 열려 있다면 소비자 선택폭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감안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된다. 사실 세계적으로 장거리 노선에 취향하는 풀 서비스 캐리어의 마켓에서는 일국일사입니다. 다만 일본이 2개고 중국과 미국이 빅3 체제이지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를 봐도 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하나의 대표 항공사가 장거리 국제 노선에 나갑니다. 독점인 것이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우리나라는 복점으로 그게 이제 프레임에 딱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이었다. 또 이 합하게 되면은 조인트 벤처를 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대한항공과 델타가 이게 밀도의 경제죠. 태평양 노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봅니다. 기재를 합해서 중복 노선, 중복 기재가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익을 더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데요.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그래서 이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업 결함 14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독과점의 논란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설명드린 것에다가 지금 이 항공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노선에 가면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을 맺어서 복점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0편을 집어넣을 테니까 너네도 10편 들어와라. 그 노선에서는 이미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복점으로.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거기 3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경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그 국제선에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은 외항사 점유율이 33%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외항사들하고 경쟁하는 것이지 우리 국적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천공항의 또 슬롯 점유율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해서 슬롯이라고 하면은 이착륙 시간을 할당받은 것인데 합해봐야 40% 수준이다. 반을 못 넘는다. 그런 얘기. 여기 지금 대한항공 26%, 아시아나가 14%. 국내에서는 양사 합해도 이게 지금 계속 감소해 40%가 안 되고요. 이런 그 아시아나의 희생 가능성이나 대체 수단, 공정위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큰 이슈로 이것에 제동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대기아차 사례도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쟁점 두 번째입니다. 유상증자 가처분 논란은 어제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3자 연합에서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했죠. 법원에다가 저거를 막아달라.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 정도면 나올 걸로 알려집니다. 결과가. 그런데 이제 이런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한진칼은 정관에 이게 있다. 총 주식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긴급한 경우에 팔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긴급자금 투입을 해서 적법한 절차인지, 근데 아마도 뭐 어느 쪽에 베팅을 할지는, 그러나 이것은 글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저도 뭐 이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는데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요, 기업 특혜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양분된 시각입니다. 이것을 지금 3자 연합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대한항공의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어느 그 방송에서 나는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뭐 그건 그거고 당신은 그 같은 재단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특혜라든가 조원 때 회장을 살리기 위해서 밀실에서 뭘 했다, 그렇게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딜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여기 지금 밑에 예가 나오는데요. 예를 보시면 세계 5대 항공사입니다. 이게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스웨스트 우리나라 출항했던 항공사 델타가 먹었습니다. US 에어웨이스도 굉장히 그 메이저 항공사인데 2013년에 아메리칸 항공이 먹었습니다. 컨티넨탈 항공도 2010년에 유나이티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큰 놈끼리 묶였습니다. 이름은 다 소멸됐고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은 더 판이 큽니다. 판이 아주 큽니다. 얘네는. 루프탄자가 아예 스위스 대표항공사 스위스에어 오스트레일리안 항공을 2005년, 2009년에 아주 흡수를 했죠. 브랜드는 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KLM을 에어프랑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 방식인데요. 브랜드는 놔둡니다. 브랜드는. 미국 방식은 브랜드가 소멸되고요. 유럽 방식은 국적 항공사라는 체면이 있어서, 여기 KLM은 세계 최초의 항공사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항공사고 네덜란드의 자존심인데, 사실은 꽤 오래전에 에어프랑스에 먹혔죠. 운임이 인상될 것이냐,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게 있고요. 고용 유지에 대해서 대한항공 2차례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은 그 고용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론 때 말씀드리고요. 규모의 경제에서도 이게 실현이 된다.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보장이 될 것이다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30분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선생님. 아직 해주실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항공업계 구조조정 배경과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의 필요성, 그다음에 M&A의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선생님 강연을 잘 들었고요. 저희 오늘 또 그 다른 분들, 특히 항공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자유토론을 통해서 지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예, 다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허영 선생님 저희 채팅창으로 그 신백훈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채팅창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지금 핸드폰이라서 못 보시면 저희가 지금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못 보시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항공업계하고 구별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덕도 공항 문제에서 가덕도 공항에서 안전 문제로 세계 대형 비행기 이용 안 할 것이라는데 한국 정부와 언론은 감추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트를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따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가덕도 이제 공항의 그 커스터머는 고객은 누구냐면 에어라인들이거든요. 그 항공사들은 돈이 되면 다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가덕도에 물론 기술적으로 지어놓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손님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거기에 손님이 거기 없으면 안 가는 것이고, 거기에 손님이 많으면 태우고 갑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의 논리죠. 저는 거기에 가덕도에 지으면 손님이 없을 것이다. 많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관련해서도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질문 사항들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 예, 최창규 선생님 말씀 주세요. 네, 허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문제인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비단 이 항공뿐만 아니고 우리가 IMF 때도 IMF 때는 유동성이 없어갖고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나고 정부가 산업은행에서 인수해갖고 전부 또 산업은행에서 또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기업이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소유권을 민간으로 돌려야 되는데 끝까지 이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와서 다 그냥 말아먹고 그러다가 또 다 부실화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엄청나게 겪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위기 상황으로 해서 어려운 기업을 전부 정부가 안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은에서 또 이게 또 전부 껴안게 되고 뭐 출자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 기업을 전부 그냥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게 돼버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저는 뭐 오나가 이제 그 나라 돈 쓸 때는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래 본인의 어떤 경영 실패라든가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물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어쨌거나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뭐 평소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주들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뭐 자구 노력이 또 요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이제 그게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또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이 정부가 개입할 때 항상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날아와서 이걸 막 좌지우지하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엉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제도적인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급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나중에 뭐 정상화 어느 정도 재무 조건이 좋아지면 반드시 민영화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은행 같은 거 한 번만 껴안고 나면 뭐 그냥 평생을 껴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팔아 그래도 안 팔고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좀 제어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전부 지금 회사 다 운영하면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운영하면서 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주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뭐 최 교수님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번에 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냐면 지난달에 아시아나를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 안 놓고 산원이 떠안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것도 얘네 알아 들어가겠구나.
날아 들어가겠구나. 그냥 관제인처럼 들어가서 그냥 뭐 2, 3년 그저 해먹고 가고 저렇게 갈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그거 다행이고요. 지금 독일 정부가 루프트한자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고 몇 달 동안 이제 실랑이를 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너네 거기 지분 참여를 하는데 돈 들어가는 대신에 지분을 그걸 들어갔습니다. 독일 정부가 루프트한자가 유럽에서 제일 큰 항공사거든요. 거기도 매우 지금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분 참여를 하겠다 독일 정부가 안 되네. 그러니까 루프트한자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다. 특별하지 않으면 의결권도 안 쓰겠다. 그리고 정상화되면 뺀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겠죠. 이게 지금 저도 국민연금 제가 수탁위원을 하다 보면 의결권을 가지고 너무 비대해가지고 정말 우리 정규전 선생님 얘기대로 이거 연못에 고래가 크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하나도 벅찬데 이런 기회에 정부가 너무 지분 참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는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 지금 작년에 3월에 그 경영권 박탈한 것도 국민연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에 컸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대한항공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나를 도우려는 거죠. 아시아나를 생존시키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냥 피 묻혀가지고 구조조정 할 거냐. 산업은행이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 못하죠. 그러면 또 안고 가면 세금을 계속 집어넣고 자기네가 날아 들어가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분석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가 돼서 국민적인 논의와 전문가 논의가 충분해지기까지 어떤 결론을 내놓고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선 첫째로 이제 이 산업 정책을 해야 될 국토부가 주도가 아니고 금융 정책을 하는 산업은행이 이제 주도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가장 우려는 이제 이게 정부의 간섭이 두드러져서 국유화로 간다는 그 일반의 시각이 워낙 강한데 지금 사실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한 상태에서 이것도 결국은 단일 체제로 가면 거의 국유화가 되고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그동안의 그 항공업이라는 것이 오일 쇼크나 IMF 또 사스니 여러 가지 전염병 또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거를 모두 다 견뎌와서 현재까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물론 가장 심각하긴 한데 너무나 성급하게 코로나가 회복되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갔던 것을 다시 독점 체제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건 이제 아시아나가 제대로 경영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건데 그 아시아나 경영 실패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금 더 논의를 더 진전하면서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스타일이 청와대나 산업은행이 결정해 놓고서 거의 따라가라 하는 지금 거의 그런 스타일인데 상당히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분석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독점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색다른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이장호 교수고요. 지금 금융대학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항공산업의 이제 구조조정 이것을 갖다가 이게 좀 유사한 사례가 또 우리나라에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항공산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겪은 큰 네트워크 산업 구조조정 사례가 해운산업입니다. 해운산업. 그때 이제 한진해운이 너무 엉망이어서 지배구조도 그렇고 재무 상태는 그야말로 바로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실패한 사례가 됐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되면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부실기업처럼 정리하는 식으로 갔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구조조정을 할 때의 관점을 그 이후에 경쟁력 제고의 관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실기업 정리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것이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경쟁력 제고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부실기업 정리라는 관점을 하다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서 자구 노력만 계속 강요를 하다가 요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한진해운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롱비치 항에 그 당시 최대 규모의 터미널 지분 100%를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어쨌든 처분해라. 그래서 일불에 그걸 갖다가 팔았습니다. 일불에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HMM이 현대상선의 이제 후신이죠. HMM이 지금 이제 그 화물 물량이 폭증을 해가지고 그쪽에 항구가 필요한데 전용 항구가 필요한데 이걸 다시 살려고 하니까 2조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2조 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그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 그 항공산업의 구조조정할 때에 경쟁력 제고의 그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것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 산업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상위 1, 2개 기업의 독점력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독점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은 늘 사이클이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은 원래 고잉 콘선이라고 해서 그 영구적인 수명으로 간다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늘 그래서 부침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어떻게 국가적인 자원으로 합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허희영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해운 산업이나 항공 산업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통을 겪은 후에 이제 정상화돼서 2023년 정도면 한 90% 회복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아남은 한두 개 기업들이 독점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것까지 우리 염두에 두고 여기에 이제 뭐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는 것이고 회생을 하더라도 회생하도록 도와주는데 제가 그 발제자께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산업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특징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구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가진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된다고 하고 차제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제자께서는 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국토부가 아닙니다. 금융이죠. 금융의 논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산업은행의 관심은 뭐였냐면 아시아나항공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것을 그 청산 한진해운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례거든요. 한진해운을 지금 잘 들립니까, 간사님?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예. 그 한진해운을 청산시켰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정부가 자구 노력하라 해라 해놓고 결국에는 산은이 돈을 안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냥 청산이 돼버렸어요. 그냥 빚잔치하고 말았거든요. 소멸됐습니다. 그 손실된 그 네트워크를 누가 가져갔냐면 현대해상이 못 가져옵니다. 그거를 머스크가 다 접수를 했죠. 지금 물동량에 대한 해운 운임이 올라간 게 그거거든요. 이건 남이 가져간 것이고, 그래서 이 산은은 고민이 깊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산은 못하는 것이고 한진처럼 한진해운처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다음 방법은 뭐냐? 세금으로 계속 매겨 살려야 된다. 그제 죽어 있지만 살려놓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세금을 언제까지 넣어줄 거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누가 잘못했느냐? 그거는 금호 산업에서 잘못한 거죠. 경영진이. 경영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뭐 이번에 찾아갈 돈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 감자도 3분의 1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산업은행에서는 결국은 산업 경쟁력으로 접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밀실이니 조원태 회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배 짤 수도 없고 청산시킬 수도 없고 세금으로 매겨 살릴 수 없으면 뭘 택하겠느냐. 그냥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거죠. 부실한 기업을 너네 대한항공이 한번 맡아라. 그럼 대한항공도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천억 넣어준다. 자, 경영권도 안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신 자르지 말아라, 사람. 근데 이 네트워크사만 말씀하셨는데 항공은요, 필수 인력이 따라가거든요. 자, 대한항공이 18,000명인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조 일반 기업하고 다른 게 비행기를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요, 18,000명 중에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이요,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여객기 하나에 24명이 한 세트거든요. 조그만 비행기 하나에도 24명의 승무원은 꼭 필요하다. 정비사는 몇 명이냐? 그 18,000명 중에 정비사가 5,000명입니다. 정비사는 비행기 한 대당 24명이 들어간다. 조그만 비행기라도. 나머지 조종사가 3,000명이다. 그럼 18,000명에서 7,000명 빼고 5,000명 빼고 3,000명 빼면 남는 게 4,000명 관리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시아나도 구조조정 안 하겠다. 대한항공도 안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안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항공사 지금 170대, 80대를 그냥 가져가겠다. 그럼 필수 인력이 따라오지. 거기다가 이 M&A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3번 하고 나면 빨라야 내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명씩 나가는 자연 감소분에다가 지금 정비사들 부족하니까 계약직으로 많이 쓰거든요. 조종사들. 그분들부터 정리해 나가겠다. 그러면 그 계산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대폭적인 구조조정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약속을 한 사항이라서 산업은행도 이것은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과 이동걸 회장이 합의했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절대 우리 믿어라. 51년 동안 사람 강제로 자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정말 그렇거든요. 강제 해고가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는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이건 믿을 만한 카드 아니냐. 그런데 이걸 자꾸 프레임을 씌우면 이거는 이제 이게 빅딜이 나는 이게 다른 방법이 더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국민적 합의라든가 이런 거는 경영의 세계에서는 하룻밤에 M&A가 끝나버리거든요. 물론 공개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밤새고 나면 주인이 바뀌는 게 경영이거든요. 지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강연에서 듣지 못했던 부분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또 질문이 있는 관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구 선생님께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동남권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하면 인천까지 2곳이 되는데 경제성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 가덕도 신공항 외에 대구, 광주까지 4개 관문공항 만들자면 그 경제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경제성 여부 좀 물어오셨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선생님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제가 인터뷰를 조선일보에다 세게 했더니만 조선일보 기자들도 놀랬다 그래요. 거기 최보식이 만난 사람 그 분하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칼럼을 또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관문이라는 거는 CIQ를 하는 국제공항은 다 관문입니다. 국경선 넘을 때 다 관문이라고 부르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문공항 만들어달라. 그 관문 그거다, 관문. 문짝을 더 크게 만들어.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요, 허교수 대구 가면은요, 고기 사줄 거예요, 저를. 근데 부산을 가면 난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 갈등이 심각하죠. 우리 이장호 대학원장님 아마 그 분위기 잘 아실 거예요.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님이시니까 그 동네 분위기 잘 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조 해서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대구 통합신공항에도 특별법 만들어줄게. 무슨 얘기냐면 예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별법에 아주 골자는 뭐냐면 광주가 시끄러우니까 거기도 특별법 만들어줄게. 무슨 얘기냐면 몇 조 원이 들던 그 예타라는 게 뭐냐면 경제성 보는 거거든요. 예타는 마지막에 검증까지 해요. 그래서 통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통과를 못하죠. 저런 공석원. 그래서 저거를 입법 발의를 해놓고요. 의원 입법으로. 지금 이번 주에 하여간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이건 나는 도저히 내 학자로서 저건 난 못 견디겠다. 저거 어떡하려고 하냐. 지어놓고서. 무한 양양공항은요, 3천억, 4천억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건 30배거든. 저 돈을 어떻게 건지려고 하느냐.
제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이제 그렇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마 최악의 의사결정이 바로 지금 한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를 갖다가 강제로 합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뭐 보면은 솔직히 그 산업은행의 위너 같아 보면요. 8천억을 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그 숙제를 갖다가 남한테 떠넘겼는데, 그리고 조원태 그 회장 쪽도 보면은 당장 뭐 경영권 방어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덥석 물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머지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강해져야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약자에다가 병자를 더해서 그 사람이 청년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냥 뭐 청산하지 못한다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엄격한 의미에서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옵션을 들어가야 되는, 그걸 안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실패하고서도 아무 책임을 안 지고, 그 다음에 이동권은 8천억 갖고 사실 아까 2.5조 갖고도 안 받는 게 HDC였는데 8천억 갖고 떠넘겼으니까 이건 완전히 나중에 이건 청문회예요, 청문회감. 나중에 보세요. 뭐 정권 바뀝니다, 언젠가. 근데 그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 놓고, 국유화를 만들어 놓고, 주인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아시안하고 그다음에 뭐 칼하고 더해서 뭐가 도대체 청년이 됩니까? 약자하고 병자를 갖다 합쳐갖고 무슨 뭐가 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신중하게 미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봉을.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도 뻔한 거긴 하지만 좀 보고, 그러고 덮어놓고 뭐 사람 안 자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구조조정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3자를 통해서 외국에 팔더라도 그런 옵션까지 전부 다 열어놓고 해야 되지, 너무나 편한 산업은행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예견하기로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청문회감이다. 이거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제로 그냥 너 떠넘기고, 조원태 씨는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 이거를 곡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진짜 못 먹는 독이 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이제 그 국제 항공업계의 지금 병합이나 이런 상황이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그 장거리 비행하는 그런 항공업으로 경영이 활성화된 나라고, 미국 같은 나라는 국내 여행객이 위주인 그런 나라인데, 우리에 비슷한 게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도 역시 그 섬나라하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비행기를 날려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영을 이렇게 병합 M&A를 하는 게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 영국이나 일본의 어떤 모델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우리 자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허희영 선생님은 오늘 유정현 선생님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 멘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구조조정 산업의 어떤 재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항공 이스타가 실패했고, 아시아나에 대한 현산의 인수가 실패했고, 지금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심각한 부실에 이른 아시아나 항공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서 매력 있게 만드는 작업을 산원이 해낼 수 있겠는가. 지금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로 인원을 대폭 잘라내야 되는데 그 피를 어떻게 묻힐 수 있겠는가.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시장 원리대로 이스타처럼 그냥 한진해운처럼 버려둘 거냐. 결국은 이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은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노 초이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다 많은 해고를 시키고 살려낼 거냐. 구조조정을 해서. 아니면 그냥 시장 원리대로 그냥 청산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이나 뿐 아니고, 일본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아까 막 오늘 나온 뉴스를 내가 전달해 드린 것은 아나와 잘에 대한 합병. 그걸 일본 정부가 오늘 그거를 그 자문, 스가 총리의 자문이 이제 나온 게 아까
막 오후에 뉴스가 나와서 내가 잠깐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거 지켜봐야죠. 그것도 정부가 산업정책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영국, 독일, 프랑스, 거긴 다 일사체제라는 거죠. 물론 그전에는 몇 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하나가 장거리 노선에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세계 트렌드와는 거기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 정부가 이것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개입하자니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제가 기한기금 결정하던 지난달에 한참 기한기금 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분도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한 30분을 통화했습니다. 저랑. 어떻게 할 거냐. 글쎄요. 저는 그거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가면은 그거 아시아나 그냥 배 째야 되지 않습니까? 한진해운장 나는 겁니다. 차마 그렇게 못하면 돈을 밀어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눕는 것도 또 살리는 거죠. 죽어야 될 거를 살려놓는 좀비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게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또 일반 산업하고 또 다른 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시내버스가 망하면 누군가는 그 시내버스를 운행해줘야 되고 지하철이 있으면은 그건 대중교통이고 이건 항공교통의 문제다. 특히 장거리에서 하늘길이 막히는 문제 아니냐. 한진해운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 5대양의 그 루트가 다 사라진다. 누군가는 떠안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망했을 때 그 해운길, 그 수조 원이 달하는 그 해운길이 어떻게 막았어. 그것을 머스크가 다 먹은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차은의 결정이 곧 깊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밀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융의 논리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금융의 논리고, 그 무거운 짐을 대한항공 쪽에다가 넘기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오히려 그 조동근 교수님과는 다른 예측을 해보는데, 해외 사례는 아주 많거든요. 많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흡수해가지고 시너지를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떠넘기고 특혜가 주어지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할 거냐, 저거를. 그 고민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다른 방법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은요, 그게 어떻게 더 뜨거울 수도 있는데. 다음 기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항공업계의 위기라는 주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과 그다음에 그 신공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신공항 관련은 저희가 좀 크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영 선생님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그렇게 꼭 나눌 수는 없지만 우려 섞인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아주 풍성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미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더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저희가 또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 잠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12월 2일입니다. 수요일 9시 30분이고요. 저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님 모시고 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답답하게 궁금하게만 생각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주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미트 콘서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